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명씩 꿀꺽꿀꺽 삼켜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당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본인이 아버지한테 했던 짓이 고스란히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도 원래는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생식기를 낫으로 잘라버린 전과가 있어요. 잘린 그 생식기는 바다에 떨어져서 뭐가 됐을까요? 미의 여신이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이에요. 폐륜의 폐륜을 거듭하는 신들의 이야기인데, 웃긴 건 이 막장 드라마가 서양 문명 전체의 뿌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 미친 가족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카오스라고 불리는 텅 빈 공간만 존재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카오스는 그냥 텅 빈 허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툭 튀어나옵니다. 가이아는 혼자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았고, 이 둘이 부부가 되죠. 신화에서는 이런 근친 관계가 흔한 일이에요. 어차피 태초에는 가족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라노스가 자식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가이아가 낳은 자식들 중에 눈이 하나뿐인 키클롭스 삼형제, 팔이 100개 달린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가 있었는데, 우라노스는 이들을 보고 징그럽다면서 지하 깊은 곳 타르타로스에 쳐넣어버립니다. 타르타로스는 지옥보다 더 깊은 곳이에요. 하데스의 지하 세계 아래에 있는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감옥이죠. 가이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내 자식인데 남편이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가이아는 분노했고, 나머지 자식들인 티탄 12남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티탄들은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정상적으로 생긴 자식들이었어요. 가이아는 아다마스라는 금속으로 만든 거대한 낫을 주면서 이걸로 너희 아버지를 처단하라고 했죠. 아다마스는 나중에 다이아몬드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그만큼 단단하고 날카로운 금속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티탄들은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는데, 막내인 크로노스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우라노스가 가이아를 찾아왔을 때, 크로노스는 매복하고 있다가 왼손으로 아버지의 급소를 움켜쥐고 오른손의 낫으로 쓱 베어버렸습니다. 우라노스의 생식기는 바다로 떨어졌고, 피는 대지에 흩뿌려졌어요. 이 피에서 복수의 여신들인 에리니에스가 태어났고, 거인족 기간테스도 태어났습니다. 우라노스는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물러났어요. 너도 언젠가 네 자식에게 당할 거다 라고요. 이 저주가 나중에 정말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있는데, 바다에 떨어진 생식기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불사신의 몸 일부였기 때문에 바다 위를 둥둥 떠다녔는데, 거기서 하얀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거품 속에서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탄생합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이름 자체가 거품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프로스에서 왔어요.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그 거품을 키프로스 섬까지 밀어줬고, 아프로디테가 섬에 발을 딛는 순간 풀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잔인한 폭력의 결과물이 최고의 아름다움이 됐다니 그리스 신화 특유의 아이러니죠. 크로노스는 이제 세상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누나인 레아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순서대로 태어났죠. 근데 아버지 우라노스의 저주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 자식이 너를 끌어내릴 거다, 이 말이요. 크로노스는 점점 편집증에 시달리다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통째로 삼켜버리기로 한 거예요. 피임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이니까 자식을 안 낳을 수는 없었고, 대신 낳자마자 없애버리는 방법을 택한 거죠. 5명의 자식을 전부 삼켜버렸고, 레아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6째를 임신했을 때 레아는 결심합니다. 시어머니 가이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크레타 섬의 깊은 동굴에서 몰래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제우스입니다. 레아는 제우스를 동굴에 숨겨두고 갓난아기만 한 바위를 포대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가져갔죠. 여보, 여기 우리 아들이에요. 크로노스는 의심 없이 그 바위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기극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우스는 동굴에서 비밀리에 자랐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쿠레테스라는 청년 무사들이 매일 시끄럽게 춤추고 창과 방패를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아말테이아라는 염소가 젖을 먹여 키웠다고도 하고 님프들이 돌봤다고도 해요. 어쨌든 제우스는 무사히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된 제우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크로노스를 쓰러뜨리고 삼켜진 형제 자매들을 구출하는 것. 지혜의 여신 메티스가 만들어준 구토제를 크로노스 음료에 타는데 성공했고, 크로노스는 삼켰던 것들을 전부 토해냈어요. 먼저 바위가 나왔고, 그 다음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가 순서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기한 건 이들이 크로노스 뱃속에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불사신이니까 죽지는 않았지만 시간도 흐르지 않았던 거죠. 형제들은 제우스와 힘을 합쳐 크로노스에게 반기를 들기로 했고, 그렇게 티타노마키아라 불리는 1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올림포스 산에 진을 친 제우스 형제들과 오트리스 산에 진을 친 크로노스의 티탄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양쪽 다 불사신이라 서로 죽일 수가 없었고 힘도 비슷해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0년이나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됐죠. 그때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타르타로스에 갇혀있는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레스를 풀어주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사실 가이아가 처음에 크로노스를 도왔던 이유도 이 불쌍한 자식들을 풀어주려는 거였는데, 크로노스는 권력을 잡자마자 그 약속을 어기고 동생들을 계속 가둬뒀거든요. 가이아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거죠. 제우스는 지하세계의 타르타로스로 내려가 삼촌들을 풀어줬습니다. 키클롭스 삼형제는 감사의 표시로 제우스에게 번개와 천둥을, 포세이돈에게는 삼지창을, 하데스에게는 투명 투구를 선물했죠. 이 무기들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제우스의 번개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거든요.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도 전쟁에 참여했는데 팔이 100개씩 달린 이들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산을 통째로 들어 던지고 동시에 100개의 바위를 날릴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티탄들은 무너졌고 크로노스와 그를 따르던 티탄들은 타르타로스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우스 형제들은 세상을 나눠 가졌습니다. 제비뽑기로 결정했는데요.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맡게 됐어요. 흥미로운 건 이 제비뽑기가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라 일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이걸 고대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데스가 지하세계를 맡은 건 꼴찌를 뽑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운이었다고 해요. 근데 하데스는 불평 없이 자기 영역을 잘 관리했습니다. 오히려 올림포스의 막장 드라마에 안 휘말려서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올림포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우스는 누나인 헤라와 결혼했어요. 헤라는 처음에 제우스의 초혼을 거절했는데 제우스가 비에 젖은 뻐꾸기로 변신해서 헤라의 품에 안겼고 그 순간 본 모습을 드러내며 초혼했다고 해요. 헤라는 결혼과 가정의 여신이 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결혼 생활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우스가 역대급 바람둥이였거든요. 기록에 남은 것만 따져도 59명이 넘는 여성과 관계를 맺었어요. 여신, 님프, 인간 여성, 심지어 유부녀까지 가리지 않았죠. 헤라는 당연히 격분했지만 제우스한테 직접 복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분노는 제우스의 바람 상대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향했죠. 대표적인 피해자가 헤라클레스예요.
제우스와 인간 여성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헤라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방해했어요. 출산을 지연시키려 했고 생후 8개월 때는 요람에 독사 2마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기 헤라클레스가 그 뱀들을 맨손으로 목 졸라 죽여버렸죠. 나중에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들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게까지 했어요. 그 죄를 씻기 위해 헤라클레스가 12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헤라와 제우스 사이에서는 전쟁의 신 아레스,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어요. 아레스는 전쟁의 신인데도 싸움에서 자주 졌습니다. 특히 이복누이인 아테나한테는 맨날 깨졌죠. 전쟁의 신이 전쟁을 못하는 아이러니 헤파이스토스는 더 비극적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였는데 헤라가 그 모습을 보고 혐오스럽다며 올림포스에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친자식을요. 헤파이스토스는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님프들에게 구조됐고 그들 밑에서 대장장이 기술을 익혔어요. 올림포스 신들 중 최고의 손재주를 가지게 됐죠. 나중에 헤파이스토스는 복수합니다. 어머니 헤라에게 황금 의자를 선물로 보냈는데 앉자마자 의자가 그녀를 꽉 붙잡아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슬로 꽁꽁 묶여서 아무도 풀 수가 없었죠. 올림포스 신들이 전부 달라붙어도 안 됐어요. 결국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찾아가 술을 잔뜩 먹인 다음 올림포스로 데려왔고 헤파이스토스는 조건으로 올림포스 12신 입성과 아프로디테와의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졌죠. 제우스의 머리에서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제우스가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관계를 맺었는데 예언이 떨어졌어요. 메티스가 낳은 아들이 제우스를 넘어설 거라고요. 아버지 크로노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우스는 색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자식을 삼키는 대신 메티스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 뒤 제우스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서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도끼로 머리를 쪼개달라고 했죠.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내리치자 그 안에서 완전 무장한 성인 여성이 튀어나왔습니다. 갑옷에 창과 방패까지 들고요. 그게 바로 아테나예요.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이 됐는데 아레스와는 달리 전략적인 전쟁을 상징했어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쌍둥이 남매입니다. 제우스와 여신 레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역시 헤라의 밤해가 심했어요. 헤라는 모든 땅에 레토가 출산하지 못하게 명령했거든요. 레토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델로스라는 작은 섬에서 겨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났고 갓 태어난 아르테미스가 동생 아폴론의 출산을 도왔다고 해요. 아르테미스는 3살 때 아버지 제우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졸랐는데 그 선물이 영원한 처녀성이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숲에서 사냥하며 살겠다고요. 사냥의 여신이자 달의 여신이 된 거죠. 아폴로는 태양과 예언, 음악의 신이 됐어요. 태어난 지 나흘 만에 델포이로 가서 어머니를 괴롭히던 거대한 뱀 피톤을 화살로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전을 세우고 인간들에게 신탁을 내리기 시작했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델포이에 가서 아폴론의 신탁을 받았어요. 전쟁을 할지 말지, 어디로 이주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다 신탁으로 결정했습니다. 헤르메스는 또 다른 제우스의 아들인데 태어나자마자 도둑질을 시작한 신이에요. 태어난 그날 밤 갓난아기 몸으로 요람을 빠져나와 이복형 아폴론의 소 50마리를 훔쳤습니다. 그것도 발자국을 역방향으로 남겨서 추적을 피하는 영리함을 보였죠. 아폴론이 화가 나서 찾아왔을 때 헤르메스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저 어제 태어났는데요. 소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거북이 등껍질과 소 내장으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게 최초의 리라였습니다. 아폴로는 그 소리에 반해서 소 50마리랑 리라를 바꿨고 헤르메스에게는 목축을 관장하는 권한과 케리케이온이라는 지팡이를 선물했죠.
둘은 친한 친구가 됐고 헤르메스는 이후 신들의 전령, 여행자와 상인과 도둑의 수호신이 됩니다. 세멜레라는 인간 여성과의 사이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있었어요. 헤라가 늙은 유모로 변장해서 세멜레에게 접근했고 네 연인이 진짜 제우스가 맞긴 한 거야?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봐 하고 꼬드겼죠. 세멜레가 제우스에게 졸라서 결국 진짜 모습을 봤는데 신의 진짜 모습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세멜레는 그 빛에 타서 죄가 됐습니다. 제우스는 급히 뱃속의 아기를 꺼내서 자기 허벅지에 넣고 봉합했고 몇 달 뒤 허벅지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어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아버지 허벅지가 한 셈이죠. 디오니소스는 태어나자마자 헤라의 표적이 됐고 미쳐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법을 발명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우라노스의 생식기에서 태어난 이 미의 여신은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모든 남신들이 그녀에게 반했는데 제우스는 신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까봐 가장 못생긴 신인 헤파이스토스와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아프로디테는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전쟁의 신 아레스와 바람을 피웠죠. 태양신 헬리오스가 이걸 목격하고 헤파이스토스에게 일러 바쳤어요. 헤파이스토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청동 그물을 만들어서 침대에 설치했고 밀회 현장을 잡아서 올림포스의 모든 남신들 앞에서 공개 망신을 줬습니다. 근데 웃긴 건 남신들 반응이에요. 다들 아프로디테를 보면서 저래도 좋겠다 하고 부러워했다고 해요. 포세이돈이 중재해서 둘을 풀어줬는데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그 뒤로도 계속 만났고 에로스, 포보스, 데이모스 같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인간의 창조 이야기도 있어요. 티탄 중 하나인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으로 인간을 빚었다고 해요. 신들의 모습을 본떠서요. 그리고 아테나가 그 진흙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주었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끔찍이 사랑해서 온갖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문제는 불이었습니다. 불은 신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몰래 태양의 마차에서 불을 훔쳐서 속이 빈 회향나무에 숨겨 인간에게 가져다 줬어요. 인간은 불을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다른 동물들을 압도하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격분했죠. 프로메테우스를 코카소스 산 바위에 쇠사슬로 묶어놓고 매일 독수리가 날아와 간을 쪼아먹게 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불사신이라 밤이 되면 간이 다시 재생됐고 다음 날 또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었죠. 이 고통이 무려 3만 년이나 계속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고 독수리를 활로 쏴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줬어요. 제우스도 이를 허락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중요한 예언 하나를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낳은 아들은 아버지를 능가할 거라는 예언을요. 덕분에 제우스는 테티스에게 관심을 끊고 그녀를 인간 펠레우스와 결혼시켰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인간도 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여자 판도라를 만들었습니다. 신들이 각자 선물을 줬는데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헤르메스는 말재주와 거짓말 능력을, 아테나는 수공의 기술을 줬어요. 그리고 제우스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상자를 함께 줬죠.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내줬어요. 에피메테우스는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름값을 했습니다. 형의 경고를 무시하고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했죠. 결국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질병, 고통, 죽음, 전쟁 같은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나왔어요. 당황해서 급히 뚜껑을 닫았는데 마지막에 희망만 상자 안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계절이 바뀌는 이유도 신화로 설명됩니다.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가
들판에서 꽃을 꺾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에게 납치됐거든요. 하데스는 조카인 페르세포네를 아내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온 세상을 헤맸고 슬픔에 빠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땅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고 인간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죠. 결국 제우스가 중재에 나섰고 페르세포네가 1년의 절반은 지상에서 절반은 지하에서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페르세포네가 지하 세계에서 석류 씨앗 몇 개를 먹었거든요.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으면 그곳에 영원히 묶이게 되는데 석류 씨앗 개수만큼만 지하에 머물게 된 거죠. 페르세포네가 지하에 있을 때 데메테르가 슬퍼해서 겨울이 오고 돌아오면 기뻐해서 봄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림포스의 신들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질투하고 복수하고 싸웁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현대 기준으로 보면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 이야기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주는 원리였어요. 왜 천둥이 치는지, 왜 계절이 바뀌는지, 왜 사람은 사랑에 빠지는지,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든 게 신들의 이야기로 설명됐죠. 그리스 신화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화들이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망,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질투와 복수, 사랑과 배신,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로, 크로노스에서 제우스로 이어지는 권력 이동의 패턴을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억압하면 결국 자식이 아버지를 뒤엎습니다. 학대는 대물림된다는 걸 그리스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신화로 표현한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 신화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끌어냈고, 칼 융은 원형 이론을 설명할 때 그리스 신화를 수없이 인용했어요. 조지프 캠벨의 영웅 서사 이론도 그리스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의 세이렌, 나이키의 승리의 여신 니케, 토요일을 뜻하는 세터데이는 크로노스의 로마 이름 사투르누스에서 왔고요. 수성은 머큐리로, 헤르메스의 로마 이름이고, 금성은 비너스로 아프로디테의 로마 이름이에요. 화성은 마르스로 아레스, 목성은 주피터로 제우스, 토성은 세톤으로 크로노스, 천왕성은 우라노스 그 자체죠. 우리가 쓰는 단어들, 보는 브랜드들, 알고 있는 행성 이름들 속에 그리스 신화가 녹아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막장 가족 드라마는 서양 문명의 DNA가 됐습니다. 완벽한 신이 아니라 결함투성이인 신들의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권력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대인들의 깊은 통찰이에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도 제우스의 욕망, 헤라의 질투, 크로노스의 두려움, 프로메테우스의 반항심이 조금씩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신화는 인간을 비추는 가장 오래된 거울이니까요.